타고난 재능보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변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성장형 마인드고, 계단식으로 실력이 는다라는 게 원래 과학적으로 우리 몸의 메커니즘상 그 1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하니까 갑자기 전교 1등이 돼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간 모신 분들과는 상당히 다른 이력을 지닌 분인데요. 뉴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에서 근무한 분으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입니다. 더불어서 세계적인 금융 자격증 CFA의 최연소 합격자이기도 한데요. 그 중학교 꼴등에서 1년 만에 1등이 되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공부해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강상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대 경영학과에서 금융과 경제를 전공했고요. 그 이후에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했고 한국에서도 같이 금융업을 일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꼴등 1년 만에 전교 1등 되다라는 책을 썼고, 현재는 이제 작가와 이제 강연자로서 살고 있는 강상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중학교 때 사실 공부를 못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못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됐는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던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사실 엄청 그렇게 막 못하진 않았어요.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았고. 제가 뭐 전교생이 한 3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20등에서 150등이니까 딱 한 중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때는 제가 공부를 뭐 원해서 했다라기보다 그냥 다른 평범한 학생들이랑 똑같이 뭐 학부모님들이 이제 뭐 시키거나 뭐 선생님이 시키니까 했고, 친구들은 다 똑같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하니까 저도 그냥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미국 가는 거를 처음 권유를 하셨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 좀 더 주입식이 좀 더 셌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내 개성이나 좀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조금 더 안목을 좀 글로벌하게 넓히거나 아니면은 좀 더 오픈 마인드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권유를 주셨고, 저도 되게 고민을 오래 하다가 그래도 기회니까 한번 잡자 해서 이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학생이 부모님을 떨어져서, 그것도 국내가 아닌 해외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강남 지역에 또 사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뭐 학원도 사실 좀 많이 다니고 약간 그렇게 하셨나요? 학원 많이 다녔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지금 대치동이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막 학원 붐이 시작하는 때였고, 근데 그래도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사실 제가 왜 다니는지 모르고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똑같이 그냥 막 지금도 보면 이제 길 가다 보면은 학원 책가방 들고 맨날 땅 보고 다니는 제가 딱 그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잖아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미국으로 갔을 때 사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자체로도 혹시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제 갑자기 좀 공부 의지를 갖고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이랑 미국이랑 학기 시작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쵸, 한국은 3월 시작이고 미국은 9월 시작이고,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이제 그 3개월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3개월이 이제 비었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미국 갈 거니까 이제 그때 이제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 다 학원 가니까.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그 미국 카툰 네트워크라고 만화를 너무 재밌으니까 하루 종일 봤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게 제가 미국 영어랑 이렇게 친숙해지는 계기가 됐고, 귀가 뚫리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 미국 이제 갔는데 가면 이제 ESL 시험을 봐요. 그게 이제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라고 말 그대로 이제 영어가 제2외국어인 사람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제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근데 그게 선례가 없던 일이었거든요. 유학생이 통과를 한 게. 그래서 내가 뭐지? 영어를 잘하나?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일반 레귤러 잉글리시 반으로 갔는데 이제 걔가 영어를 잘했다는 건 사실 착각이었죠. 영어를 전 진짜 못했던 거고, 이제 일반 이제 반에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랑 교육 방식이 참 달랐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생님 말 듣고 이제 뭐 필기 잘하고 숙제하고 시험 보고 딱 그렇게 하면은 딱 됐었는데, 가자마자 이제 갑자기 토론하고 에세이 쓰고 이렇게 가니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멘붕이 오고 뭐 토론이라 이런 거 하려면 이제 내 생각을 좀 표출해야 되는데 난 내 생각도 모르겠고 네. 영어도 막 어버버버 하고 있고 네네. 미국에서는 이제 성적 중에 에세이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첫 에세이를 빵점을 받았어요. 하나도 쓰지 못한 걸까요? 썼는데 그냥 네.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빵점을 받으니까 전체 과목이 페일이 뜬 거예요. 그래서 난 내가 좀 잘한다라고 좀 착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페일이 뜨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결국에는 유학 가겠다라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인생에서 선택한 첫 결정인데 결과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자존심에 스크래치도 나고 막 그 다음에 갑자기 잘하고 싶은 막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이 불이 이렇게 확 가슴에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게 동기부여가 한번 되니까 사실 공부를 그 다음에는 하는데 되게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그냥 엄청 미친 듯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있었던 데가 처음에 그 기숙학교다 보니까 그 불을 10시에 껐거든요. 이제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던 데가 화장실이어서 화장실 가서 공부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맨날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사실 그러면은 또 성적이 조금씩 오르거든요. 네. 성적도 오르고 실력도 오르고 그럼 이제 내가 성취감도 생기고 막 나도 할 수 있네 자신감도 붙고 네. 목표도 이렇게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1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하니까 갑자기 전교 1등이 돼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사실 한 번 이제 실패를 겪고 그때부터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한 상황이잖아요. 혹시 그 당시에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오히려 되게 담담했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은 괜찮다라고 격려해주고 너 잘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믿음을 주시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거기서 더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혼냈으면은 제가 지금의 제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실제로 프로필상으로 그 CFA 체연수 합격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CFA가 무엇인지 또 그 시점에 어떻게 공부를 해서 또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이뤄가셨는지 일단 그 얘기부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CFA는 이제 Chartered Financial Analyst라는 자격증의 약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국제 재무 분석사예요. 보통 CPA는 좀 많이 아시더라고요. CPA는 공인회계사인데 이제 그거의 금융 버전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처음 시작을 했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가서 저는 이제 군대를 가야 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은 이제 저랑 동기들이 다 4학년이 돼 있고 저는 2학년으로 복학을 하잖아요. 미국 친구들은. 그래서 2년의 갭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메꿀까 막 고민을 하던 찰나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서도 2년 정도 군대를 가거든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 친구 중에 하나가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전설이 뭐냐면 그 어떤 분이 CFA 이렇게 3차까지 있는데 레벨 1만 통과해갖고 이제 복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레전드로 통했더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다. 내가 이거를 해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이틀을 내가 가져와 근데 이게 어렵다고는 들었는데 뭐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쉬우면 누구나 했겠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명이라도 한 사례가 있으니 이거 불가능은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나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이것도 제가 착각이었던 거예요.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법을 이제 2가지 정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간격을 둔 복습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공부는 이 기억력과 암기력 싸움이에요. 특히나 시험 공부는. 그러려면 이제 이게 기억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장기 기억에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장기 기억으로 이제 이게 가냐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지식은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바로 복습하면 뭐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독일 심리학자 에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를 했더니 인간은 뭐 장기 기억이 있더라도 이거를 까먹는다는 거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이거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망각의 속도가 줄어드느냐를 이제 연구를 해보니 간격을 두고 복습을 하면 이게 망각의 속도가 확실히 줄더라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뭐 간격을 예를 들어서 오늘 리뷰를 했으면 뭐 하루 있다가
그 다음에 뭐 3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뭐 한 달 있다가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두고 복습을 하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요새 뭐 최근부터 이제 트렌드인 단어 중에 메타인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메타인지가 정확하게 이제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이제 구분해내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게 확실히 알면은 그냥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할 수 있고, 그 남은 시간에 내가 모르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은 뭐냐? 메타인지를 높이려면은 내가 자주 뇌에서 끄집어내 봐야 돼요. 뭐 이게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걸 수도 있고, 연수 문제 푸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백지에다가 이렇게 좀 적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자주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말을 하다가 지금 설명을 만약에 못하는 게 있다. 그럼 이제 그건 내가 확실하게 이해한 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쉽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이해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쉽게 말로 설명해보고 인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뇌에서 끄집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지만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조금 추가를 하자면, 보통 학생들이 그 시험이나 이런 연습 문제를 푸는 걸 좀 이제 깊이 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딱 쳤는데 막 성적이 좀 나쁘게 나오면 막 나는 진짜 막 생각이 막 별의별 생각 들고 막 자존심이 막 스케치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시험을 안 쳐보면 내가 진짜로 뭘 모르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최대한 이거를 이제 시험을 성적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이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기억 테스트 해본다, 아니면 이제 메타인지 뭐 높이는 훈련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지 좀 이걸 부담감이 좀 덜하고 내가 그래도 시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모르는 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 군대에서 복학하기 전에 저는 이제 레벨 2까지 따갔고, 아까 레벨 1 따면 그거라 그랬는데 이제 갱신을 했고, 제가 그 다음에 2학년 때 복학해서는 계속 공부해가지고 땄더니 이제 그게 최연소로 돼가지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까지 다 끝내게 되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또 아마 보시는 분도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작가님은 머리가 좋아서 단기간에 되게 이해도 빨리 하고 그래서 좀 공부로 성공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고, 제가 뭐 공부 이런 관련해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은, 사실 공부 방법은 크게 이렇게 특출나게 뭐가 더 좋은 공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100명에게는 이제 100가지의 공부법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공부법만 이렇게 아는 것보다 결국 공부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공부에 대한 자기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법 소개보다는 이제 공부 마음가짐을 어떻게 좀 가졌으면 좋겠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습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토끼와 거북이 사례 알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보면 결국에는 거북이가 이기거든요. 토끼가 진 이유는 자기가 더 느려서 진 게 아니라, 토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집중하는 그 대상이 상대방이었어요. 그거랑 반대로 거북이는 내가 자기의 목표에 대해서 집중을 했기 때문에 결국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공부에서 보통 이제 성적이 나오고 등수가 나오다 보면은 남들과 좀 비교를 하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부한 만큼의 이 수학을 했었을 때 성취감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에 대한 흥미를 못 느끼게 되다 보니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고 내가 가야 하는 그 목표와 방향에만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내가 공부를 할 때 실제로 훨씬 더 성적이 많이 는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자기를 믿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노력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믿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장형 마인드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타고난 재능보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변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성장형 마인드고, 이와 반대로 고정형 마인드는 내가 노력보다는 내가 갖고 있던 그 탤런트나 내 재능이 결국 더 지배적이다 라고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하라라고 말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보통 우리 실력은 계단식 오른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쭉 오르지 않고.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막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막 노력한 만큼 실력이 막 늘었어요.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막 늘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정체기가 오거든요. 근데 사람 이게 모든 게 다 정체기가 오는데, 이것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과학적인 이 말을 드리면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뭐 공부하거나 뭐 악기를 배우거나 뭐 운동을 배우거나 이러면은 우리 뇌에 뉴런이라는 이 신경세포 사이에 시냅스라는 이제 선이 생겨요. 근데 이 시냅스가 새로 만들어지자마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물이 70%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전기 신호를 보내면은 이게 이 전기 신호가 옆으로 새어나가서 막 우리가 감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냅스를 이렇게 감는 전선의 피복 같은 걸 감아서 시냅스가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걸 이제 미엘린이라고 하는데, 이 미엘린이 응고가 돼야지만 내가 공부한 게 진짜 내 걸로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원래 이 계단식으로 실력이 는다라는 게 원래 과학적으로 우리 몸의 메커니즘상 원래 그렇게 늘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꼭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한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때 좀 실력이 안 늘 때면은 자기가 좀 조바심이 나거든요, 보통. 왜냐면은 내가 그 전에는 노력한 만큼 이렇게 실력이 많이 늘었다가 이제는 막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조바심이 들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과 다시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나는 정책인데 막 저기는 치고 나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면은 다시 또 나한테 집중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막 성취감도 없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끝까지 내 자신을 믿고 내가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다라고 믿고, 원래 계단식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그렇게 세 가지 마음가짐이 어찌 보면은 공부의 저는 전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사고력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 토론하는 거랑 에세이가 좀 되게 자연스럽게 접해져 있던 문화다 보니까 다들 자기 생각을 키우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앞으로는 지식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암기하고 외우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알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 인간으로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사고력을 어떻게 키우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책 읽기와 글쓰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진부한 말이잖아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수세기 동안 인간이 이제 진화해 오면서 책 읽기와 글쓰기가 사고력을 개발하는데 전부다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 보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아직도 발달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건데, 내 생각은 보통 이 대답 속에 있지 않고 질문 속에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뭐 주입식으로 좀 공부를 하거나 그냥 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받아들으면은 이제 대답만 외우는 거고, 결국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결국 책 읽기예요. 책 읽기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서 이제 작가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이제 생각들도 들고, 그 다음에 작가가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해주다가 뭐 내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작가가 해결해 주지 않았어. 그러면은 내가 따로 더 찾아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바로 지적 호기심이거든요. 물론 책 읽기도 참 좋지만 저는 정말로 더 이걸 폭발적으로 늘리려면 이제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글을 쓸 때는 내 생각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이 뭔지를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생각은 이거였는데 막상 글을 쓰려고 하니까 이제 변화가 될 수도 있고, 글을 쓰려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글귀로 이제 생각이 나고, 그래서 미국에서 아까 중요하게 여겼던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책을 읽고 독후감 플러스 내 생각을 그냥 합친 게 거의 에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에세이를 써보고 내 생각을 이제 글로 표현해보는 그런 훈련을 자주 해보는 게 사고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더 나아가서 이게 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보통 우리가 삶을 살면서 끌려다니는 삶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끌려다니는 삶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만든 우선순위와 기준에 나의 우선순위와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통 하는 이유가 결국 사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없을 때 그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친구들이 사고력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의 생각과 기준이 있다 보니까 다들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만의 이 스탠더드가 있어서 내 삶을 오히려 끌고 가는 걸 제가 많이 목격을 해서 이 사고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에만 참 중요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토대가 돼가지고 결국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때도 이게 다 토대로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사고력이 저는 제일 큰 차이였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이 스스로 잘했으면 누구나 하고 바라거든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혹시 옆에서 좀 어떤 부분들을 도와주셨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좀 해줘야 할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냐면, 자기 주도적으로 결국 학습을 하길 원하시잖아요, 부모님이. 그쵸. 그러면 정말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자전거 타는 거를 처음 배운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 밸런스 잡을 줄도 모르니까 이렇게 당연히 다시 처음부터 다 잡아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아이가 익숙해지면은 스스로 밸런스는 잡고, 뭐 부모님이 뒤에서 이제 조금 끌어준다거나,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손을 놨더니 언제 놨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아이가 점점 자전거 타는 걸 배우잖아요. 그게 지금 공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잘 못하고 좀 어색하고 좀 미숙하게 하는 게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물론 어렸을 때는 좀 도와주더라도 이게 나중에 크면 클수록 점점 아이한테 주도권을 주면서 해야지 부모님이 다 끌고 가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친구들이랑 모였는데 친구분들이 한 명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상우 엄마는 되게 좋겠어. 뭐 아이가 뭐 알아서 하고 뭐 알아서 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이랬더니 엄마가 누구누구 엄마 아니야.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게 되게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부모님이 저를 믿고 그냥 다 이렇게 맡겨주시고 하는 줄 알았더니 부모님들도 사실 턱밑까지 하고 싶은 말은 있었던 거예요. 참고 계셨다. 그거를 참고 기다려주셨다. 두 번째로는 아까 초반부에 살짝 언급이 드렸는데 믿음, 칭찬, 뭐 격려, 응원이에요. 아이가 처음부터 잘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혼내고 그러는 것보다 격려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면은 이거를 듣고 오히려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노력해가지고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고, 그 다음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무한한 신뢰를 또 주고, 이제 그런 게 저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꼴등했었을 때 그 모먼트에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은 아예 다르게 컸었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아이 스스로가 이제 자기가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을 이제 뿜어낼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었으면, 그렇게 아이를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